네, 안녕하세요. 네, 아르메이 그 연구소 유건식입니다. 오늘 또 중요한 자리에서 세미나를 발표를 해주시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그 발표 말씀드릴 내용은 사전연금의 개선 방안입니다. 사전연금은 이제 그 개인연금이 1994년도에 도입됐고요. 퇴직연금이 2005년도에 도입됐기 때문에 개인연금은 현재 그 29살, 퇴직연금은 이제 그 18살이 됐습니다. 이 사적연금이 국민연금을 좀 보완하는 그 역할을 좀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한마디로 보면 사적연금 시장을 이 화이부실, 겉은 화려하지만 내실을 보면은 좀 부실하다. 한자 성어로 보면 화이부실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모두에서 이제 그 발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 그 중요한 그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소득복지 환경과 사적연금의 그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사적연금의 현황과 문제점을 사적연금의 그 프로세스별로 가입 단계, 운영 단계, 지급 단계 그 프로세스별로 현재 어떤 상황인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떠한 정책 방안이 필요한지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인구 고령화가 있다 보니까 장수 리스크가 증가될 수밖에 없고요. 또 연금의 중요성이 증비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장수 리스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세대 간의 어떤 재정부담 갈등을 갖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 또 이 사회복지 욕구가 최근에 이제 확산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그 정부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OECD 국가 같은 경우는 16.5%에서 20%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90년에 2.6%에서 1910년에 12.6%로 증가율이 훨씬 그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국가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 하에서 이 고령층의 월 평균 그 수령액은 69만 원밖에 안 되고 있고 또 수령자 그 비율은 그나마 50% 그 이내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거의 1등 정도 이 근로자, 노인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그 생계비 보탬을 위해서 하는데 이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사적연금의 그 역할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이 한 24.2%이기 때문에 미기가 소득대체율을 한 70% 정도 우리가 가정을 한다고 한다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사적연금을 통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이 그 고갈 시점이 NR과도 한 2년 정도 앞당겨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사적연금의 역할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지금 사적연금은 어디까지 와 있느냐? 지금 그 고등학교 지금 3학년생이거든요. 18살이면 특히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근데 그 가입 단계에서 보면 퇴직연금의 그 가입의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입의 그 사각지대가 너무나 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왼쪽의 슬라이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뭐 10인 이하 이 사업장 같은 경우는 거의 가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기업 규모가 크면 클수록 가입률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고 따라서 그 이 사적연금의 사각지대가 뚜렷하게 지금 양극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연금저축에 관련된 경우도 돈이 좀 많이 있는 사람들이 가입률이 좋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가입률이 훨씬 떨어지는 상황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결국 낮은 사적연금의 가입률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첫 번째 그 문제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그 가입률을 고려할 때 우리가 이제 그 무작정 뭐 퇴직연금을 의무화시키자, 사장연금을 의무화시키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장별로 이 도입률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숙박, 음식업 같은 경우는 한 6% 정도 되고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쪽은 한 61.2% 정도 됩니다. 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과연 사업장별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지 않는지 이런 사유를 사전에 파악한 다음에 연금의 그 의무화 추진이 가장 필요한 거 아니냐. 근데 현재 지금 정부에서는 이런 것은 거의 조사하지 않고 뭐 사전연금 의무가 필요하다 그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각 사업장별로 왜 필요한지 또 사업장별로 어떤 식으로 하면 이것이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지 그런 그 내부적인 조사가 먼저 그 선제돼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그 이제 해외 퇴직연금 이 취약계층 가입을 갖다 지원하기 위해서 재무적 지원 또는 이제 그 비재무적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우리나라도 좀 참고할 좀 필요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와 같이 이제 그 가입된 연금 재원이 무난히 연금 지급 단계까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이제 그 중도 인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중도 인출이 되는 비율을 보면 한 82% 정도가 그 중도 인출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이 중도 인출 사유도 대부분 주택 구입이나 또 전세자금, 이 부동산에 관련된 그 원인 때문에 거의 한 80% 넘게가 중도 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도 인출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연금 재원이 손실될 그 우려가 크다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은 그 측면에서 연계성을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포터빌리티를 갖다가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것을 유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중도 인출의 허용 범위를 보면 해외 같은 경우는 중도 인출을 해주고는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중도 인출을 갖다가 허용하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사망이랄지 연구장애랄지 영국 같은 경우는 건강상 그 퇴직이랄지 뭐 기대 여명이 1년 미만 이게 특별한 경우 외에는 중도 인출을 이제 허용하고 있지 않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좀 약간 좀 느슨한 형태로 중도 인출을 이제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중도 인출을 할 때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금의 어떤 그 적립금이 거의 지금 성인들은 그런 상황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그 담보대출 그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능이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중도 인출은 이제 해지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지를 막기 위해서 담보대출로 이렇게 이제 전환하는 그런 그 문제도 앞으로 고려할 그 필요성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장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퇴직급부입니다. 우리가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종신연금으로 받잖아요. 그 퇴직연금도 어느 정도는 이제 연금화가 되는데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거의 연금화가 안 되고 일시금으로 다 지금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 수령 비율이 거의 한 95.7% 정도 계좌 기준으로요. 근데 반면에 이제 OECD 이 국가를 보시면 그 오른쪽 슬라이드를 보시면 네덜란드랄지 이런 국가는 종신연금으로 그 100% 수령을 하고 있어요. 또 스위스 같은 경우도 연금으로 한 80% 하고 있고 나머지가 20%로. 근데 우리나라만 현재 지금 95.7%가 이제 일시금으로 지금 수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의 본래 목적인 노후소득 보장 기능과는 좀 거리가 좀 멀은 거 아니냐 그렇게 그 생각을 해봅니다. OECD 주요국의 퇴직급부 관련 그 규제를 보면 뭐 호주도 종신연금
소득 인출형 연금 다 허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은 디폴트 옵션으로 가지고 종신연금을 수령하도록 이게 그 제도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그 의무화시키고 있고요. 싱가포르도 의무화시키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연금으로 이렇게 수령을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그 유인 대책, 그 유인 대책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연금 그 세제인데 우리나라의 그 연금 세제는 이제 일국과 비교해서 좀 차별성이 없다. 특히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직종별로 이렇게 차등화가 좀 되어 있습니다. 전업주부, 뭐 근로자, 공무원별로 세제 그 혜택 차이가 많이 있고요. 또 차별화 좀 두고 있고 우리나라는 일률적으로 이제 그 900만 원 그 세액 공제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금을 이제 그 수령할 때는 일시금을 받을 때보다도 한 30% 정도 그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신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60%니까 한 40% 정도를 갖다가 감면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과연 이제 이 정도 가지고 과연 적정한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향후에 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시금과 연금과의 세제 차이가 확연히 나타나야만 일시금이 아니고 연금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차이가 거의 없다 보니까 연금 전환이 안 되고 일시금을 이제 선호하는 그런 이제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이제 그 퇴직연금 하면은 이제 이 수익률이 많이 떨어진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뭐 DB, DC, 개인형 IRP 이렇게 보면 한 2%대. 특히 이제 뭐 개인형 IRP나 DC는 좀 약간 높습니다. 그 이 수익률이 매우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 또 이제 이 원리금 부담과 실적배당형의 어떤 그 수익률을 볼 때 실적배당형 그 수익률이 좀 높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원리금 부담은 이제 그 2% 이제 그 미만으로 지금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왜 이렇게 그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을까?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있을 수가 있지만 제 생각은 우리나라 그 퇴직연금의 그 가입자들이 다양한 투자 운용 상품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여기에 관련된 투자 정보가 부족해서 투자하지 않는 그런 그 원인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여기 오른쪽 그 이 슬라이드 보시면 투자 위험 자산에 대해서 하고 싶다는 그 성향이 거의 없고요. 오른쪽에 보면 투자 계획이 없는 이유를 보면 퇴직연금은 종잣돈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에 대한 그 부담감이 크다. 또 투자를 하고 싶어도 여기에 대한 그 정보가 부족하다. 또 투자를 해보니까 그 과거에 보니까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더라. 이런 그 원인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아무리 분산 투자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가입자의 그 성향이 안 바꿔지면은 수익률적으로 이어지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 가입자가 투자 지식을 갖다 확대시키기 위한 그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은 누가 해야 하냐면은 사용자 아니면 금융기관이 해줘야 하거든. 그게 또 의무화가 좀 되어 있고요. 근데 지금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그 뒤에 그 표를 보시면 21.1%만 투자 교육을 받았다고 지금 그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78.3%가 투자 교육 그 경험이 없습니다. 특히 회사 규모가 클수록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투자 교육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렇지 않는 취약계층이랄지 영세 사업자 같은 경우는 투자 그 교육 그 경험이 많이 그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가입 단계, 운용 단계, 그리고 지급 단계에서 그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 문제점을 통해서 이 정책 방향을 갖다가 우리가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입 단계에서는 보신 것 같이 사적연금의 사각지대가 그 심화되고 있죠. 그리고 영세 사업장의 사각지대 문제를 갖다가 해소하기 위한 그 대책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통산성 측면에서는 중도 인출이 연금 재원이 수준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포터빌리티를 강화시키는 이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퇴직급여 측면에서는 연금화 대책이 필요하고요. 연금 세제 혜택을 통해서 이 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이렇게 유도시키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산 운용에서는 투자 정보가 지금 비대칭화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 교육 중심을 좀 강화시켜서 비대칭을 갖다가 대칭화시키는 그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세부 방향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도 가입적인 그 측면에서는 산업별 특성을 감안해서 퇴직연금 가입 의무 정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별로 미도입 원인이 무엇인지를 원인 파악을 필요하다. 또 하나는 지금 전업주부를 할지 이런 부분은 퇴직연금 가입이 허용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괄성적인 측면에서 이런 전업주부들도 퇴직연금 가입이 허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필요성이 있다. 다음에는 그 통산성입니다. 이 어떤 연금 재원 그 확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중도 인출을 어느 정도 엄격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현재같이 법정 퇴직금 제도와 우리가 공존하고 있는 퇴직급여 제도가 이원화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는 현재와 같이 중도 인출 제도로 가되 장기적으로는 좀 약간 엄격하게 해서 연금 재원이 소진되지 않도록. 그러면 이씨 자금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하냐? 지금 대출 관련된 그 규정이 거의 상한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좀 활성화시켜서 정비시켜서 담보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따라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연금제도적인 측면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그 국민연금처럼 퇴직연금도 종신연금으로 하면 좋은데 이렇게 했을 때 개인의 어떤 그 선택권 또 현실적인 그 반발이 많이 야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종신연금 의무화보다는 스위스 방식으로 해서 본인이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종신연금 그 수령을 갖다가 디폴트 옵션 제도로 형태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그 연금화 이제 상품적인 측면인데요. 현재는 정액형이랄지 최저형이랄지 보증형 이와 같이 단순한 형태만 지금 연금을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화된 연금 상품을 제공을 해서 이 가입자들이 연금을 갖다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인화시키는 그런 그 전략도 금융기관 회사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 방안 세 번째로 연금 관련 그 세제인데요. 현재 지금 퇴직소득세의 30%, 또 종신연금은 40%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이 감면폭을 대폭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이제 호주처럼 60세 이상이 되면은 종신연금으로 수령할 때 비과세 혜택을 준다든가 이와 같은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연금소득세 3.3%에서 5.5%인데 이것도 점진적으로 좀 확대시키는 방법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종신연금 받을 때 한 1.1% 정도 세제 혜택을 더 준다든가. 자산 운용에 관련된 측면입니다. 지금 디폴트 옵션 제도가 작년 7월 12일에 도입이 됐는데 이런 제도가 내실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 디폴트 옵션 제도 하나 시적 배당형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이렇게 설명, 교육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좀 이루어지고 이걸 통해서 가입자들이 내가 이런 상품으로 가입을 해도 큰 무리가 없구나 라고 할 때 이게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영세 사업장에 대한 가입자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영세 사업장에 이제 그 포커스를 맞춘 그런 그 가입자 교육 전략도 있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